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뉴스민 전영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 사실 온 나라가 굉장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특히 국방부가 논의를 시작한 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고 밝혀서 처음에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정리될 시간도 없이 벌써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게 단순히 흉상 치우겠다,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역사 평가를 다시 하겠다 이런 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는 지난달 말일이죠. 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단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 육사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5분의 흉상은 육사 안에 두기는 두지만 그 역시 육사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이죠. 홍범도 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서 공산당원의 이름을 딴 우리 잠수함은 어색하다며 이름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여당 쪽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야당은 역사 쿠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갈려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8월 29일 서울문화방송의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이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홍 장군은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을 장교를 키우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또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육사의 이런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육사에는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독립군들의 흉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지청천 장군 등 5명의 그런 흉상이 있는데요. 이들 흉상은 육사 그 졸업생들과 또
또 육사의 교직원 의견을 들어서 육사 안에 다른 장소에 모실 장소를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뭐 일부 국민들은 당연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국민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여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는데 천 기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홍 시장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에 글을 남겼는데 이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분이었고 이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 보수 정권 내내 훈장도 추사하고 이 수십 년간 노력해서 유해봉안에서 현충원의 안장까지 한 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을 당시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삼아서 흉상을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러운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지 참 할 일도 없어요.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만들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의 작고에서 이 북한 정권의 수립이나 6.25 전쟁과도 상관이 없다. 이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 친일 매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눈 감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국회 국방위원장도 여러 차례 지냈었고 이 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민생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일부 뉴라이트 사관에 따른 행동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백선엽 장군 동상 설치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승만 기념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태우 기자, 네. 일종의 이념 전쟁, 역사 전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해방 전후사는 좀 많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깨알처럼 아는 국민들이 드물 수 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떠나고 있는 민심을 걱정하고 있겠죠.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떠나는 민심을 이런 방법으로 결집시키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이태우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역사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독립운동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1919년 3.1운동 직후에 무장 독립투쟁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무장 독립투쟁, 비정규군 이것이 지금 우리 국군의 뿌리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지청천 이범석 장군은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이혜영 장군은 민족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자로 이후에 활동이 바뀌게 되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기 전에 당시에 독립을 원하던 목표는 이 5분이 같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앞에 흉상을 설치한 것이었거든요. 이 독립유공자 기준 역시 해방 이전 조건은 관계없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은 이롭게 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서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난주 저희들이 다뤘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구 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논란이 됐던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출신이시죠. 박진우 사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천 기자. 네, 가장 최근에는 이 박진우 사장이 청도공영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황이고요. 이 청도공영공사에서 이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이 특별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쓰는데 이 그동안 적자가 감소하면서도 이 계약서 상대로라면 퇴직을 하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적자가 350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김하수 청도군수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8월 29일 대구 MBC 김은혜 기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쓰고 당시 박진우 이사장과 간부 9명이 경상북도에 허가 없이 외부기관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진우 당시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발령을 내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작된 감사였는데 이후 경상북도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2번이나 보냈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 기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1차적으로 들었어요. 이후 박진우 전 이사장은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청도군 보조사업으로 적자를 면하는 구조인데도 청도군과 특별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박진우 사장은 다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대구시는 최종 후보자 2명 중 박진우 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여러 문제성 이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내정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사장은 1999년에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40대에 신협중앙회 회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연임까지 성공을 하는데요. 개인 비리와 또 부실 경영으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난 이후에는 횡령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2008년에 사면 복권됩니다. 그 이후에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시절에 경상북도의 여러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방 저희들이 본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문제로 2021년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청도군과 특혜성 계약도 썼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13조 특별성과급인데요. 특별한 성과를 내면 청도 군수와 특별계약에 따라서 특별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특별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성과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량이 늘면 증가한 액수의 5%를 성과급으로 챙깁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특별 성과급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내면 순이익의 2%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네, 이게 지금 박진우 사장이 경영할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죠? 맞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 기자. 네, 임기상으로는 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내일 취임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종적으로 후보 2명 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달 25일에 후보를 확정해서 이 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구시의회가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아직 효력이 없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도 못 거치게 됐는데요. 이 대구시 관계자는 저희 뉴스민과 통화에서 여러 이슈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경상북도와 이 청도공영공사 또 본인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지금 좀 삐끗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무더위 쉼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더위는 물러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무더위 쉼터 이야기를 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 기자, 네. 쉼터가 운영이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지요? 네, 제가 좀 이번에는 특별한 취재를 했는데요. 대구 남구의 앞산마을 방송국, 서구의 달성토성마을 방송국의 이 주민들과 함께 무더위 일대 7월 말 8월 초 취재를 했습니다. 이 무더위 쉼터가 보면 주로 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동네의 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95곳, 남구가 53곳이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무더위 쉼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대안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본인들이 당사자일 때 취재를 하게 되면 밀도가 아주 높아지는데 나름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뜻깊은 취재 같아요. 어떤 운영 실태 어떻습니까? 네, 가장 많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경로당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용 주민은 대부분 회원이고 서성이는 주민이 있다가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 무더위 쉼터 지정은 되어 있지만 별도 지원도 없고 관리 지침도 없어서 경로당 운영자가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하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용 시간도 고지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가 무더위 쉼터인지 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내부 안내 편말이나 별도의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서 잠깐 앉았다가 물 한 잔 먹고 가는 정도.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좀 어려운 공간이라고 이 주민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야간에도 그래도 공유 공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한 곳도 있다지요? 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보자라고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60대 주민들이 야간에 모여서 저녁밥을 만들고 노년층에게 현수막 하나를 달고 홍보를 했는데 약 50명 정도가 일주일 내내 찾았다고 합니다. 예산은 모두 이 150만 원을 들였는데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었다고 하고요. 무더위 쉼터 지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이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내년 여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하신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